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황양수의 톡톡톡 송영선 의원의 써니뷰. 의원님 오늘 네. 모자가 아주 이쁘십니다. 사람이 이뻐야지 뭐 모자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까? 네? 아주 송 의원님 저하고 같이 하는 방송이 있는데 종편에 네. 예, 거기에 앵커가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이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유 뭐 또 오늘 과찬을 하시면서 방송을 시작하시려고 그러네. 좋습니다. 일단 나쁜 얘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네. 의원님 먼저 북한이요. 네. 지난 15일 날 네. 한방을 무수단 미사일을 쏘고 네. 또 20일입니까? 한방을 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이 이제 무수단 미사일을 두 발 쐈는데 무수단이면 3,500km 날아가는 또 SLBM하고 이 혼용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인데 그건 뭐 이제 괌 등을까지 겨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는데 이번에 두 번 다 쏘자마자 폭발을 했다. 네. 이러지 않습니까? 일단 이번에 무수단이 지난번에는 지상 1000km 이상 올라가서 네. 그리고 이 거리로 한 400km까지 가서 네. 그래서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 발사를 하면 한 3000km쯤은 날아갈 수 있었을 거다 예측이 됐는데 이번에는 왜 폭발을 했습니까? 사실 뭐 최근 두 번뿐 아니라 원래 북한이 무수단 발사 실험하는 6차례나 됩니다. 예. 근데 최근에 북한이 가장 집중적으로 노리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미사일 발사체의 연료를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거의 다 짧은 사거리에 있는 스커드는 모르겠는데 긴 거리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연료가 지금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 같으면 거의 로켓 넣은 액체를 씁니까? 네네. 예, 액체로 돼 있는데 그걸 지금 북한이 최고의 관심사는 지금 고체 연료를 쓰려고 하는데 왜 고체 연료를 쓰냐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고체 연료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게 은닉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료를 주입하는 것을 위성에 발견이 안 되고 이미 주입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에 바로 나와서 발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은닉성이 제일 큰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영어로 sustainability, 막상 발사하고 난 뒤에 가는 스피드감에서는 액체가 낮지만 이 지속성에서는 고체가 훨씬 더 통제가 됩니다. 액체는 이 스피드가 통제가 안 된답니다. 이렇게 막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 그것도 있고 일단 딱 소위 말하는 엔진을 걸면 그때부터 이 스피드가 통제가 안 되는데 고체는 통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대해서 뭐 한미 전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큰 게 사실은 신식 무기라서가 아니라 항상 그 은닉성과 기밀성과 그 다음에 기습성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습성이라든가 은닉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체 연료 그 발사체가 꼭 필요한 거죠. 예, 이번에 그래서 고체 연료로 해서 그랬는가 이번에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또 지난번에 동해안이 아니라 이 평안북도 쪽 서해에 가까운 내륙에서 두 번 다 쐈다라는 거는 북한이 우리가 당신들이 예측한 그 장소나 그 타이밍이 아닌 데서 우리 나름대로 이 발사의 그러니까 깜짝성 그러니까 기대치 않은 장소에서 기대치 않은 시간에 쏠 수 있다. 이걸 한번 보이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네, SLBM도 사실 그 Submarine Launching 발리스틱 미사일 해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데 SLBM도 지금 수차례 시도하는 게 1차적인 단계가 뭐냐면 발사체를 세워가 사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 밖으로 쏴내는 예. 근데 사출하는 거는 이제 거의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출할 때는 압축 가스로 한다면서요? 네, 밀어 올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밀어 올리면 우리가 물속에서 수영할 때 사실은 발로 이 개구리 헤엄을 할 때 뒤로 미는 힘으로 추진해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영어로 말하면 로켓이죠, 로켓. 그런데 뭐 흔히 군사 전문가라는 분들이 북한의 SLBM 다 완성됐다 하는데 그건 너무 과장해서 설명하는 거고, 일단 바로 세워서 사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여러 차례 시도해서 사출은 됐지만 그 사출되는 그게 액체 연료를 넣은 게 아니라 고체 연료였는 미사일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1차적인
장거리 이상, 다시 말하면 무수단이나 ICBM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전부 다 뭐 ICBM 거리라 해서 사실은 3단, 4단 로켓들이 뭐냐면 이 엔진을 노동 미사일 엔진 이런 걸 4개씩 묶어 가지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고체 연료라야만 훨씬 더 이 predictability, 소위 말해 예측성도 있고, 예측성은 북한 측면에서 시작할 때 예측성, 이게 미사일이 제대로 가겠구나 말겠구나 하는 그 예측성. 타깃에 적중을 시켜서 적중률을 높이려면 그 예측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통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통제가 되고 일단 이 또 분리가 제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지금 실패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점화는 했는데 그 다음에 분리 제때 안 되는 거, 분리 점화가 안 되는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1차적인 북한의 모든 중장거리 이상 미사일의 목표가 뭐냐면 고체 연료로 만드는 발진체를 고체 연료로 만드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오늘 이제 뭐 아침에 신문들에 보면 엊그제 이제 오늘까지 있었던 미국의 DC에서 열린 이 2+2 국방 외교 장관 회의에서 이제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미국의 이 성김입니까? 그 아마 한국 대사했던 양반이 지금 육자회담 이 평화교섭본부 대표 아닙니까? 한국에 와서 곧바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백악관에서도 또 이 안보 보좌관이 또 안 된다고 한번 더 몫을 박아버렸죠. 그래서 독자 핵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되니까 이제는 아마 한국의 국방부나 이 한민구 장관이나 또 이 외교부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좀 보장이라도 좀 받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번에 그 확장 억제 협의체를 미국하고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뭐 상시적 순환 배치 우리 쪽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가 김치국만 먹고 지금 막 거창하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국은 이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기껏해야 사드 2곳에 배치를 하는 것도 중국이 저렇게 길을 쏘고 난리를 치는데 이걸 상시순환 배치 체제가 1년 내내 하나 들어가면 하나 나가고 핵잠수함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장거리 뭐 폭격기가 들어온다든지 B1B가 나오든지 B2가 들어온다든지 B52가 들어오고 또 좀 있으면 핵잠수함이 들어온다. 절대로 용납 안 하죠, 중국이. 그게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탄약사령부. 근데 어떻게 그게 다 되는 것처럼 떠드느냐고요. 탄약사령부에 근무해서요. 탄약창을 지키려면 24시간 교대예요, 장교대로. 그러니까 항상 비어 있는 순간이 없이 2명씩 갔다가 또 서고 나면 2시간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단절되지 않고 가는 게 그게 상시순환 배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한국의 전술핵 배치와 똑같은 걸 보장하기 위해서 전술핵을 싣고 있거나 담고 있을 걸로 생각되는 잠수함이나 전략 폭격기들이 24시간 잠수함 들어갔다 빠지면 폭격기 들어오고 한번 쑥 돌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에 미국이 사실 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991년 9월 26일까지 이 땅에 있었던 지상 전술핵보다 돈이 몇 배로 더 드는 것이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땅이라 사용은 못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운영비와 이 기름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게 정말 미국이 전 세계의 해외 주둔군을 몇 군데 갖고 있습니까? 몇 나라하고 관계하고 있습니까? 50개국 이상 해외 주둔 기지를 갖고 있든지 전진 배치 기지를 갖고 있는데 한국이 자꾸 착각하는 게 우리가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볼 때는 한국이 제일 중요한 국가가 절대 아닙니다. 한국보다 몇 배 더 중요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걸 아무도 인지를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죠. 그리고 일본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은 이스라엘 같은 데를 버리고 오고 fly-boat to 아시아로의 회귀를 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을 버리면 중동을 포기하는 겁니다. 중동이라는 건 미국으로 볼 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가 지금
콜드워 소위 말하는 냉전 때만큼 막강하지는 않다 해도 그 소련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중동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바로 이스라엘 위에 백화공원에 서로 접하고 있는 시리아에 지금 소련이 지금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군을 도와가지고 그 뭐 반정부군이든 IS든 가리지 않고 폭격을 하고 거기에 해군 부대까지 보내놓고 공군 해군을 보내서 하는 것도 이 소련이 다시 중동에서 자기 그걸 하겠다. 그 중동뿐만 아니라 소련이 지금 자기 국방비의 4분의 1을 어디 투자합니까? 사실은 그 흑해 위쪽으로 소위 말하는 북방 지역을 바다를 전부 다 자기들 걸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림 반도도 크림 반도뿐만 아니라 필리핀도 사실은 다 연계되는 거로 필리핀도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한국의 중요성이 뭐 한 6위 내지 7위가 된다는데 한국은 만날 착각을 우리가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로 생각하는데 미국이 무선 제조로 한국 내에서 기꺼이 우리가 그러면 한 번씩 올 때마다 그 기름값이라든가 인력 운영비를 다 대겠다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연간 8,900억 하는 것도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는데 뭔 이유로 미국이 나서가지고 상시 순환 배치를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혼자 쓰는 시나리오고 제가 딴 곳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설사 그것이 합의가 된다 해도 선뜻 못 나서는 게 핵을 실었는 잠수함, 핵을 실었는 뭐 전투기가 날아올 경우에는 사실은 일본의 그 비핵 정책에 대해서 끝없이 논란이 있었는 게 일본이 핵을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세 가지 원칙이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반입입니다. 근데 미일 공동훈련 할 때마다 아니면 요코스카에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CB, 커리어 비어클, 항모에 핵탄두를 갖고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핵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과연 비핵 국가냐, 비핵화 원칙을 주장하는 국가냐 끊임없이 논란이 일어나는데 우리한테 이걸 하면 지금 북한, 중국, 심지어 일본까지 다 나서가지고 러시아까지 다 난리가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되지도 않았는 건데 괜히 뭐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이나 또 주변 국가의 갈등 관계 이런 부분 또 미국이 지금 대선이 임박해 있는데 미국 대선에서 이 새로운 후보가 한국에 다시 협의하자고 주한미군의 비용이나 지위에 대해서 또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 경제적으로도 통상이나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게 예정돼 있는데 미국 국방부가 덜렁 한국 측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라면 자신이 쓸 수 있는 카드를 포기하는 거겠죠. 아까 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미국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이라크 좀 있었잖아요. 이라크 북부에 가면 쿠르드족이라고 있잖아요. 그 자치 국가예요. 이 국가가 없는 가장 큰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수도가 아르빈인데 이번에 모술을 점령하는데 보면 미군이 가장 핵심 전력으로 그 쿠르드 민병대 페스미레가라고 부르는 애들을 동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걔들은 거의 미국이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이라크 북부에 친미적인 오라는 세력을 하나 그뿐만 아니라 이라크 북부의 그 지역을 지킴으로써 사실은 거기에서 핵심이 터키 아닙니까? 터키를 잃어버리면 미국은 사실은 중동에서의 자기의 전략적 발판을 거의 잃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키와 이스라엘이 핵심인데 그걸 안 잃기 위해서 지금 중요성을 따지자면요. 사실은 중동에 투자하는 거하고 한반도에 투자하는 거 물론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한반도를 두고 중국과의 싸움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군사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동을 제껴놓고 한국 또 골치 아픈 IS까지 이라크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걸 다 던지고 여기 몰빵을 한다?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큰 착각을 했을까 말입니다. 택시를 갖다가 24시간을 대기해 놓으려면 그 영업 손실의 보장을 택시 돌아다니는 것만큼 해줘야 택시가 대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은 남의 택시차를 택시처럼 이렇게 24시간을 갖다가 주변을 돌아다니라고 순찰차처럼 쓰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분들 간에 얼마 주겠다고 말도 못할 사람들이 뭐 그 뿌리 깊은 공짜 의식 때문에 그래요. 공짜 의식. 그런데 언론에 왜 저걸 갖다가 발표를 했다가 한미의 SCM 연례 안보 회의 최종 결과 합의 발표에서 그게 명시가 안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절대 안 합니다. 기자들 지적을 받고 저런 꼴을 당하는데 왜 저렇게
실수를 자꾸 반복을 할까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하면 F-35와 관련된 기술 달라고 대통령을 모시고 국방부 장관이 가가 미국에 달라고 때를 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벌써 FMS, Foreign Military Sales 근거에 의해가 그 기술을 우리는 받아올 수 있는 등급의 국가가 아닌 걸 많이 알면서도 가서 완전 한국식이에요. 뗐으면 줄 거다. 우리 동맹국이니까 달라고 막 비비면 줄 거다.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국가 간에는 오직 이익만 있습니다. 국익의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요. 가기 전에 작년이 추석입니까 언제입니까? 미리 언론에다가 미국이 25개 중에서 21개를 갖다가 이전 안 해준다. 내가 또 미국에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를 개수를 쪼개는 거는요. 한 개를 10개로 쪼갤 수도 있고 한 개를 20개로 쪼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 다 되고 협의 다 된 거를 추석 연휴 앞에 갑자기 언론에다가 때리면서 국민의 반미 감정을 아주 그냥 조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가는데 대통령하고 오바마 만나는데 옆에서 이제 그거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로 저렇게 촌놈처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주고 싶다가도 내 같으면 안 죽었어요. 좀 세련되게 좀 합시다. 예. 자 이번에 보면 그래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순찰을 시키려는데 그 원자력 잠수함이 순찰을 하려면 잠수함은 최소 3개가 한 세트라며요. 잠수 전단이 돼야 당연하죠. 잠수 전단뿐만 아니라 모든 해상 작전을 하는 소위 말하는 함대는 정비하고 수리하고 대기하고 전투에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세 기가 혹은 세 대가 한 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상시순환 배치를 하려면 잠깐씩 뛰더라도 24시간을 안 하더라도 최소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추진 또 핵을 탑재하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을 세대 한 개 전단 이상을 여기 배치를 해야 될 건데 이 부분이 가져올 이 외교적 안보적 어떤 충돌이나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가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자, 그 말씀 나온 김에 의원님 저기 원자력 잠수함 아직도 만들자는 사람이 있는데 저 어째야 됩니까? 아니 아직도 만들자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국방부 측에서 나오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요. 상당히 가능성 있는 것처럼 자꾸 시사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을 오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리 무슨 이 지뢰질겁을 먹고 제가 아주 이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니고 원자력 잠수함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자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몇 가지 측면에서 첫째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 두 번째 NPT 가입국으로 세 번째 미국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다시 보려면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 원자력 잠수함 자동차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자동차 구실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원자력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고농축 우라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순도가 20 내지 90도 정도 돼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 전기 키는데 쓰는 원자력은 에너지가 한 순도 4% 이하면 씁니다. 근데 연료로 쓰려면 20 내지 90% 되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상용으로 쓰는 것까지는 허락을 하지만 일전에 심지어 조그마한 연구실 수준에 쓰는 것도 못하게 난리가 났는데 이게 연구용이 아니고 잠수함에 쓰는 연료로서 이걸 달라라는 건 미국이 절대로 예스를 할 리가 없고 두 번째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NPT라는 것은 핵 물질이나 핵 무기나 핵 부품과 관련된 걸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건데 결국 우리에게 핵 잠수함을 쓸 수 있도록 이 전쟁의 목표, 다시 말하면 상용 이외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자 에너지를 준다라는 것은 우라늄을 준다는 건 위반이잖아요. 당연히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욕심이 지금 막 국방부에 와서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원자로 핵 잠수함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데 원자로 핵 잠수함 없어도 지금 디젤 해도 북한을 막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원자로 핵 잠수함을 하면은 이
산화용 그 에너지를 위해서 산소 공급을 위해서 수면 위로 한 번씩 안 올라와도 되니까 은닉성은 확실히 디젤보다 거의 몇 배로 거의 완벽하게 이 은닉성은 늘어나지만 그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에 모든 걸 투자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미국하고 척지고 정치적으로도 미국 눈 밖에 나가고 외교적으로도 한미 동맹관계에 금이 가고 왜 이걸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비용이면 뭐 한 저기 3,000톤급 잠수함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잠수함이 한 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너댓 대는 돼야 될 거예요. 그것도 세대씩 지금 우리가 장보고 그 원자력 잠수함 하나 가지려면 최소한 3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도대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돈과 또 원자력 잠수함이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채 그냥 물 밑에서 이 황속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래 걸리는 저 물 밑에서 올라오지 않고 장기간 잠수하는 이 좁은 한국에 어떻게 보면 내해라고 해갖고 연못 비슷한 태평양이나 대서양에 비교하면 인도양에 비교하면 연못 비슷한 바다에서 작전을 하지 우리가 무슨 태평양에 나가서 작전할 것도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핵을 탑재하지 않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겠다라는 걸 국방부가 마치 가능할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이 또 돈 따갖고 연구비 받아서 예산 배정하자 이렇게 이 돈 있으면요. 이 돈 있으면은 미래전은 공중전입니다. 지금 F4나 F5 내 나이만큼 늙은 이런 전투기를 교체해가지고 F-15이나 16으로 먼저 바꿔주는 게 훨씬 더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뭐 사실 북한에 대해서 잠수함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지만 그 후에도 난리가 났지만 걔들을 우리한테 공격하는 잠수함도 아니고 잠수정입니다. 150톤급 이하 뭐 6호급 상하급 뭐 이런 건데 사실 그거에 대응하는 거는 기습성 때문인데 기습성은 잠수함으로 잡는 게 아니라 잠수함을 잡는 소나가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천안함에 소나도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원자력 잠수함이 왜 지금 필요합니까? 아무리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요. 애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다 보면 점점 비싸고 좋은 성능의 장난감을 가지려 하는 것처럼 국민의 고혈을 짜서 만드는 이 방산 장비에 자꾸 고성능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대중의 심리를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또 웃기는 거는 맹색이 군사 전문가인 척 하면서 뭐 국방부나 군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그런 부분에 바람을 잡고 다니면서 TV에 출연하는 사람들처럼 문제 있다고.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죠. 원자력 잠수함 만들 수 있다고. 저보고 어떤 사람 전 작년에 북한이 SLBM 쐈을 때 TV에 나와가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국제적인 정치적 문제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을 한국이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 세계에서 안보리 240 말고 유일하게 인도가 러시아 거 한 대 대출받이 빌려와갖고 렌트해서 쓰는 거 외에는 이 원자력 잠수함을 소유한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한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단 말이냐니까 아 된다고 우기는데 서울 안 가본 사람이 그러는데 서울 가본 사람은 근데 또 그런 사람이 뭐 방송에서는 군사 전문가라고 계속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대.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무기 체계는 사실은 전번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조강지처 다루듯이 좀 해라. 조강지처 결혼하려고 꼬실 때는 정말 세상에 뭐라도 다 해주고 손에 물 안 담그고 살게 해줄 거 해놔놓고 딱 결혼하는 그날부터 조강지처 말고 길에 있는 더 이쁜 여자만 찾듯이 우리나라 무기체계 구입하는 게 도대체 신예 무기만 나왔다면 그거부터 살 생각합니다. 기존에 가져온 무기체계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기름질 치고 정비하고 수리하고 그것과 계속 훈련하고 몸에 익숙해지고 관리하고 이거는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체계는 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몇 배로 중요한 건 최대한 잘 운용하는 것이다. 네. 그럼 이 지금 뭐 핵 잠수함을 이렇게 조기 확보하자 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랬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킬체인이나 KAMD 대량 응징 보복 체계 구축 시기도 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장성들하고 태역 장성들하고 한번 지난번에 이런 대화를 하다가 거기 있는 분 전부가
애초에 개발하기로 된 2020년대 중반까지 수조 원을 투입을 하고도 이게 될지 모르겠다, 대국민 사국이다 이러는데, 아니 킬체인 하려면 제일 먼저 보는 것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눈이 전부 주한미군 전략자산에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는 게 뭐가 있어요? 백두, 금강 다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좌우강 있는 거나 잘 하십시오. 자, 그리고요, 최근에 보면 대체복무제, 그 다음에 병력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의원님, 이 대체복무라는 거는 군복무를 종교적이거나 뭐 어떤 도덕적인 어떤 양심적 신념에 따라서 나는 죽어도 총을 못 잡을 거니까, 옛날에 한국에도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래가 교도소 많이 갔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병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복무를 하게 한다. 이런데 뭐 세계적으로 대체복무가 있는 나라가 유럽에 조금 있죠. 원래 이 대체복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사실은 왜 대체복무라는 개념과 역할이 나섰냐 하면은 양심적 병력 거부인데, 이 용어부터 잘못됐습니다. 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이걸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좀 많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병력을 거부한 사람은 양심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만, 군대 가는 사람은 다 비양심적이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영어 conscientious object를 그대로 번역하다가 보니까 양심적 병력 거부인데, 사실은 이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병력을 거부하는 거는 성경에서도 벌써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야훼라고 인정하는, 자기들이 왕은 야훼만이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외에 다른 어떤 군에서도 징집을 하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한국도 한국 전쟁 기간 중에도 사실은 말일성도 교회의 여호와 증인의 왕국, 여기 신도들이 한국 전쟁 중에도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전 세계 81개국이 지금 징병제를 하고 있는 국가 중에 50개국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력 거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얘기는 그 50개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나라도 있고 적은 나라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력 거부한 사람이 200명 내지 300명 뿐인데, 우리나라는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몇 천 명? 1600명이요. 1600명. 이제 그 중에 초기에는 이 안식교라는 데서만 뭐 말일성도, 그 다음에 뭐 여호와 증인의 왕국에서만 거부했는데, 요새는 뭐 몇 년 전에는 오태양씨라고 불교 신자도 했고, 요새는 뭐 신교도 하고 구교도 하고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새로운 거는 이때까지는 양심적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력 거부가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는데, 3심에 가서 어떻게 뒤집어질지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론은 옳지 않다,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력 거부를 지금 UN 인권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 89년부터 받아들이는데, 뭐로 받아들이냐, 대체복무로 해라 이런데, 대체복무의 원칙이 세 가지입니다. 비폭력적이고 시민적인 업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징벌적인 성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을 안 주는 성격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장하는 대체복무는 군대 2년 안 가면 그냥 대체복무로 하면 3년이나 4년 해라. 그게 사실은 징벌적인 성격이거든요. 그게 징벌이죠. 버리죠. 니는 편한 데서 있으니까 더 오래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력 거부를 안 하도록 하려면 어떡하냐. 대체복무를 하는데 현역으로 군대 가는 것보다 몇 배로 더 강한 훈련을 시키고 몇 배로 더 고된 일을 시키면서 몇 배로 더 긴 기간을 업무에 임하도록 하면은 충분히 그거는 이탈한 사람이 없다 한데, 그 성격 자체가 바로 징벌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국내 문제로 되는 게 아니라 UN 인권위에 제소하고 이 난리까지 좀 날 거예요. 그러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저는 양심적이고 무슨 종교적인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 조직 사회나 규율 사회에 적응을 굉장히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강제 징집하다시피 해가지고 군대 가게 됐으니 어느 날
군대에서 적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맞기도 했고 사건도 많았습니다. 아. 마지막에는 또 대선에 무슨 뭐 누구 찍으라고 강조해서 양심선언까지 했어요. 아, 네네. 그래갖고 제대 네. 말년에 개고생도 한번 했는데 네, 잡혀가지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네. 이 몸으로 빠득빠득 때우고 나왔는데 네.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군대 부적응자기 때문에 이 군대에 대한 양심적 병력 거부를 양심적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병력 거부를 해야 됨에도 가서 버티고 다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무슨 뭐 양심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체복무라는 것이 그렇다고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게 형평성 아닙니까? 그죠? 네. 공정성. 네. 그걸 커버하기도 어렵고 또 그걸 커버를 하려 보면 또 국제유엔의 인권 네, 규약이나 네. 맞지도 네.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어머님 저 그- 최근에 병력세도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병력세 넘어가시기 전에 네. 사실은 이게 conscientious object가 우리나라에도 좀 이게 뭐 전념이랄까 받아들이게 된 게 미국이 사실은 월남전에 징집 제도로 다 보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월남전 일어났을 때가 사실 미국의 히피들이 가장 예, 그때 많을 또. 때 아닙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완전 히피족이니까 병력 거부한 사람. 네네. 무하마드 알리도 거부했잖아요. 네네. 그는 깜빵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감방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이게 한 30년 지나서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이 용어 받아들이가 아 나는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군대 못 간다 이런 게 있는데 숫자가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제일 많은 그리고 또 거예요. 하나 심각한 게 한국에 한때 이 민노당이 15% 통진당이 한 8% 이래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북한과 맞습니다. 총을 두는 맞아, 부분을 맞아. 들기 싫은 거예요. 이거 양심이라 하면 그 사람의 양심이죠. 옳고 네. 그름을 떠나서. 그러면 나는 이 친북이거나 종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지지하고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군과 총을 들고 맞서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이요. 몇만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감당 못할 부분은 안 꺼내는 게 많고 판사들이 수습할 수 있는 판결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병력세도 그거하고 또 비슷한 면담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병력세가 최근에 저 국회 국방위원장이 이런 걸 주장을 했는데 그 의도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게 또 다른 그 폐해가 있을 거다 생각되는 게 당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라도 금수저들은 병력 면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종 이게 병력 면탈하는 병이 보면요 정말 해마다 패턴이 다르고 새로운 병이 너무 많이 생겨나요. 요즘은 미친 놈도 많더만요. 네네. 왜 정신병. 멀쩡한 좋은 대학 나온 좋은 집안의 자녀들이 군대 갈 나이만 되면 미친다든지 뭐 완전히 뭐 허리병신이 되고. 맞습니다. 본태성 뭐 고혈압 그다음에 뭐 눈이 눈 양쪽 눈이 완전히 시력의 차이가 너무나 혈압이 뭐 조금- 예 하여튼 이 패턴이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사실은 뭐 좀 검증하기 쉬운 병이었는데 이제는 생활 수준이 좋아지니까 굉장히 고도의 검진으로도 판명하기가 굉장히 아리까리한 알쏭달쏭한 그런 뭐 사구체 신념 같은 이런 거 또 뭐 본태성 혈압 이런 걸 해가 그 다음에 시민성 이게 정신질환 이 정신질환이라는 게 진짜 아주 미묘하거든요. 이런 병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병력세를 놔두면은 누구든지 다 징병제 세상에서 누구든지 병력 의무 3조에 의해서 병력법 3조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병력의 의무를 진다고 했으니까 그 법에 따라가 군대 가야 되는 것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도 금수저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저들은 야 그 돈 내는 거 간단해 얼마 내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병력을 면탈하게 되면 빈부격차와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더 커지는 그런 피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호포제라 해가지고 예. 장관집 귀족집 자식들은 군대 안 가고 뭐 옷값 맥불 내고 네. 또 잘 사는 서민들도 그렇게 안 가고 내고 떼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군이 쳐들어왔는데 조선 팔도에 장부에 잡힌 군인이 8,000명도 안 되고
그럼 8,000명 중에서 실제로 끌고 모을 수 있는 군인이 3,4,000명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로 그냥 끌고 와서 이 꽃갱이 하나 줘서 싸우러 가자 한 거지. 군인이 없더래요. 서울 지키는 사람이 300명도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아이비리그의 기부금 입학도 아니고 그래서 이 병력세라는 부분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하기 전에 그 말을 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의원님이 전적으로 저는 맞는 말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는 차라리 모병제를 하자는 얘기까지 근데 했습니다. 그 오죽하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그걸 갖고 예. 오해를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부분들을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KAMD하고 또 킬체인 대량 응직 보복 체계 툭 하면 뭐 김정은 참수 이래서 샀는데 그거 참수하러 갈 무기가 잘 작동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하고요. 한국형 뭐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제대로 작동할 건가? K자 붙은 무기는 하나도 잘 안 돌아가니까 이것도 KMD의 K, 킬체인도 K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